좀 적당한 표현은 아닌데 내 몸에 암이 있는데 암은 수술은 못하고 계속 항암제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 시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마크 잔디가 얘기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장기간에 걸쳐 치료하다 보니 몸이 온전하게 낫는 시장은 아닌 겁니다. 지금은 바닥을 다지고 이제는 상처를 치유하는 시기예요. 중국 같은 경우 이미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라고 보고 굳이 미국의 경기 침체에만 우리가 목을 달 필요는 없는 거죠. 계속 색깔이 바뀌는 게 올해 시장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4거래일 지났어요, 코스피가요. 뭐 연말 대비해서는 올해 4거래일 동안 약간 아주 소폭 상승했는데요. 어쨌거나 그 3일이었나요? 1월 3일자에 장중에 한번 크게 하락했다가 올라와서 이게 이제 오른 건지 내린 건지 약간 불안불안한 상태인 것 같아요. 올라도. 어떻게 시장을 보고 계신가요? 우선 이 시장을 지금 올랐다라고 느끼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소폭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더 불안감들이 많은 시장이다라고 보는 게 확실할 것 같고 뭐 전자가 일부 반등하긴 했지만 최근 시장에서 순환매도 사실 너무 빠르다 보니까 뭐 매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장도 아니었었고 네. 더 문제는 지수는 올랐는데 하락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오르고 다른 기업들은 많이 빠졌다라고 봐야 될 정도 같고 특히 우리 시장의 제일 고질적인 문제가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불안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 같은 경우 특히 그런 매매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기관들 자금이 말라 있기 때문에 특정 업종이 오르면 다른 업종 무조건 팔아야 돼요. 네. 그러지 않으면 시장을 따라갈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 업종이 오르면 다른 업종은 덜 빠지거나 안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 업종들은 다른 업종 오른 만큼 빠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지수를 가지고 있는 아닌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좋으냐라고 얘기를 하면 화를 내실 만한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수 따로 종목 따로인 시장이 아직은 현재 연초 시장이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시장만 볼 건 아니고 객관적으로 시장을 들여다보려면 결국 해외 시장과 환율, 채권 시장까지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현재 미국을 비롯한 각국 시장들 보면 기존에 있었던 추세가 그렇게 많이 무너지진 않았죠. 예컨대 미국은 다우지수가 여전히 상승세로 복귀해서 그 추세를 지키고 있고 그리고 유럽의 주요 지수들도 상승 추세로 복귀한 이후에 아직까지 그 추세가 건재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미국에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테슬라라든가 애플 같은 기업들이 조금 이제 크게 하락하고는 있지만 먼저 하락했었던 기업들은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모습은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종합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라든가 외환 시장 이런 시장들까지 크게 종합을 해봤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는 불안감이 여전하지만 그래도 추세는 조금씩 이렇게 반등하려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국내 쪽으로 돌아와 보면 수급 여건이 불안하다 보니까 지수상으로 놓고 보면 큰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종목별 움직임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사실 투자 심리가 냉각될 수 있는 그런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수 따로 투자 심리 따로 이런 것 같아요. 이번 달 내내 외국인들이 계속 샀거든요. 네. 오늘도 많이 샀고.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은행 같은 것도 많이 오르고 어제는 반도체가 많이 오르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개인분들이 이제 수급이나 이런 거를 이제 불안하다고 하셨으니까 보실 때 보통 이럴 때 이제 외국인이 그냥 따라 사면 되는 거냐 아니면 외국인이 많이 샀으니까 팔아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옛날에는 무조건 외국인 따라 사면 됐어요. 그냥 오래 사니까. 근데 작년에는 샀다 팔았다 너무 자주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네. 그거에 대한 약간 경험이 기시니까 어떤 생각이신지 너무 궁금해요. 지금. 그래도 투자자들별로 분류를 했었을 때 물론 이제 잘 아시는 개인분들도 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그래도 추종했을 경우 수익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지난해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 기관이 매수한 종목, 개인이 매수한 종목을 수익률별로 따져봤었을 때 그래도 외국인들이 꾸준히 샀던 종목들이 피해도 덜했고
그리고 수익률도 더 컸고 실제적으로 종합적으로도 굉장히 좋았던 사례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연구원님께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해외 증시와 더불어서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을 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을 이끄는 주도 세력이 있다라는 거고 안타깝게도 우리 시장에서는 기관이 제 역할을 못 해준 지는 오래됐고 네. 앞으로도 그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공모 시장이 쪼그라들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은 시장을 주도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다만 이제 나중에 덜 판다거나 아니면 종목별 수익률 게임을 할 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 시장의 큰 방향성은 외국인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을 일단 사고 있다는 것 자체는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왜 사고 있는지 최소한 이유를 조금 더 따져보고 이게 단기적인 흐름일까 아니면 장기적인 흐름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작년에 저희가 1년 내내 FOMC 보면서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고 거기서 파월이 올해 23년에 금리 인하는 기대하지 마라. 아무도 예상하고 있지 않다. 굉장히 강하게 했는데도 증시가 그렇게 영향을 별로 안 받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작년에 내내 피곤했는데 올해는 FOMC나 이런 영향을 좀 덜 받게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FOMC에 대한 영향을 벗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금리라는 변수가 아직도 크고 인플레이션 변수가 여전하기 때문에 이 변수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FOMC에 대한 진정성 여부에 대해서 시장에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생각보다 있습니다. 연말쯤에는 그래도 하지 않겠느냐 하고 연준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서로 목적이 다른 거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연준은 실상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먼저 나중에 그 경기가 나쁘면 금리를 내릴 겁니다 얘기는 먼저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목표 자체가 바뀌어서 인플레이션 재발로 목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연준 회의록이나 이런 걸 뒤져봐도 그걸 알 수 있는 게 물가는 내려갈 것 같다라고 본인들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주거비도 내려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물가 자체는 유의미하게 내려간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고용시장이 워낙 튼튼하다 보니까 섣부르게 금리 인하를 한다던가 뭔가 바꿔줘서 이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급등을 해서 재발을 하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떤 재발을 막기 위한 가장 큰 변수는 뭐냐면 실제 마음속에서는 경기가 나쁘면 금리 인하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도 지금은 그 속내를 비치지 않을 시기이기 때문에 전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단초적으로 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12월 회의 있기 전까지만 해도 연준 의원들끼리도 의견들이 굉장히 나뉘었었어요. 네. 또 지금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여러 매체를 보셨겠지만 제가 최근에 미국에 있는 16군데 IB들 보고서를 다 봤거든요. 올해 전망을. 근데 전부 다 달라요. 경기 침체도 깊다라는 데도 있지만 경기 침체가 연착륙이다라고 해서 얕다라는 데도 있고 안 온다는 데도 있고요. 심지어는 내년에 온다라는 것도 두 군데나 있어요. 그분들 나름대로도 연준에 있는 위원들만큼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우수하신 분들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IB 또는 경제학자들조차도 경제에 대한 이견이 분분한데 연준의 위원 19분이 똑같은 얘기를 했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분들 간에도 물론 큰 결정은 지금의 결정이 맞다고 보여줘도 제가 볼 때는 이견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서 19명이 전원 동의를 했고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것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해서 뭔가 나름대로 한번 한 목소리를 내볼까라고 하는데 그게 그 19분의 진심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분들 입장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은 목적 자체가 기본적으로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을 차단을 해서 특히 물가가 재발하는 걸 막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먼저 나서서 얘기를 안 할 뿐인 거지 실제 연준도 우리한테 해답은 줬어요. 올해 무조건 안 하겠다가 아니라 지표 보고 하겠다. 네. 그래서 금리를 내릴 만한 지표가 된다라면 당연히 내리는 게 맞겠죠. 그런데 시장은 연준은 그렇게 하지만 시장은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시장은 연말 정도 되면 내려야 될 정도로 경기가 안 좋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이게 좋은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다른 걸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도 연준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판단은 되긴 하지만 뭐 오늘 새벽에 끝났던 미국 시장도 보셨겠지만
이제 세게 얘기해도 오히려 채권 금리 빠지는 거 보셨죠? 네. 별로 그렇게 옛날만큼 그렇게 대단한 영향력이 여전하지만 그런 정도가 믿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만약에 근데 금리를 진짜로 올해 낮추면 말이 바뀌잖아요. 재작년에 악몽이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린다고 했는데 올리니까 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만약에 금리 안 내린다고 했는데 내리면 야 진짜 이렇게까지 안 좋은 거야? 이러고 장을 한번 좀 빠뜨린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빠뜨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전 사례를 보면 사실 이번 사례도 뭐 올해는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전의 모든 사례에서는 사실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지수가 더 빠졌었습니다. 네. 그런데 2018년 빼고는 다 그랬어요. 그렇죠. 2018년 빼고는. 넘어갈 때 네네. 빼고. 네. 그런데 올해는 그때하고 많이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그 이전하고 지금 시장이 뭐가 다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전에 있었던 모든 금리 인하는 대부분 다 선제적이었습니다. 네. 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것도 선제적이었고 금리 인하도 선제적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금리 인하 자체가 앞으로 6개월 뒤에 경기가 안 좋아질 겁니다라고 시장에 알려주는 시그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금리 인하가 지수가 빠질 때 일어났던 게 아니라 지수가 나름대로 상승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지수가 정점일 때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고 그 금리 인하 이후에 지수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미 지수가 뭐 1년도 아니고 생각보다 더 긴 기간 동안 빠져왔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1년 반 이상이 빠졌죠. 그렇죠. 1년 6개월 이상 빠진 상황에서 여기서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야 이때부터 경기가 더 많이 안 좋아라고 반영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돼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있었던 금리 인하는 그동안 좋았던 경기가 앞으로 안 좋아지는 게 시작입니다라는 시그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미 지금은 시그널뿐만 아니라 지금 투자자분들 모두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올 수도 있다라는 것. 다만 그 깊이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는 거지 이미 모르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게 당장 지금 우리가 알게 된 것도 아니고 꽤 오랜 시간 지났고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수도 그를 많이 상당 부분 반영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금리 인하가 됐었을 때는 오히려 경기가 바닥일 가능성을 알리는 시그널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이전에 금리 인하할 때 그 앞전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은요. 이런 거였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경기가 대단히 좋으면 수요가 좋아지겠죠. 수요가 좋아지면 그 좋아지는 수요에 맞춰서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굉장히 과감하게 합니다. 그러면 공급이 많이 늘어나죠. 공급이 많이 늘어나서 경기가 과열로 치달아요. 이 경기가 과열로 치다는 걸 막기 위해서 금리를 중앙은행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리를 일정 수준 올릴 때 금리가 정점에 다다르면 문제가 되거든요. 자, 이랬었을 때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는 건 뭐냐면 그 공급 과잉인 상태와 수요가 무너지는 상태가 만나는 거죠. 자,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은 과잉인 거니까 경제학적으로 보면 앞으로 안 좋아질 만 남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알려주는 시그널이 이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장은 공급이 과잉인 적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경기가 호황은 아니었었어요. 다만 코로나 때문에 일부 특수가 있었던 거지 경기가 굉장히 과잉적으로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아서 올랐다는 충분히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잉 유동성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공급 과잉이 있었느냐 아니었거든요. 왜? 기억하시겠지만 이번에 올랐던 인플레이션 요인 중에 하나가 공급 부족이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전하고 시그널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이번 시그널은 금리를 내린다라고 해서 그게 새로운 경기 침체를 알리는 시그널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 많은 투자자분들 보시면은요,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이전에 있었던 그 시그널들이 지금은 다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학자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네. 미국의 2년물, 10년물 또는 10년물과 3개월물의 역전이 보통 경기 침체 시그널의 전 조짐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분들이 꽤 늘어났어요. 중요한 건 그분들이 소수학자가 아니라 그 논문을 쓰신 분이에요. 미 국채가 역전이 되면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걸 세계 최초로 논문을 쓰신 분이 이번엔 아니야라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그만큼 이전에 있었던 통계하고 지금 통계하고 뭔가 사뭇 되게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전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단정 짓는 건 대단히 위험해 보이고
그때와 지금이 무엇인지 다른지 보고 한번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놓고 본다라면 저는 오히려 반전 시그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미 우리는 경기 침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지금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 1분기 정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이다라고 보면 지금 인하해야 되는 저 뭐죠? 이미 지난해 인하하고 해서 지금 이게 빠져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시그널을 얘기한다라면 사실은 경기 침체는 올해가 아닌 거잖아요. 네. 연준의 얘기 그대로라면 연준은 올해 금리 인하 없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년에 인하한다면 경기 침체는 올해가 아닌 거죠. 내년에 중후반 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경기 침체 같은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되게 뒤죽박죽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저는 이번에는 아닐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조심스럽게 그 다른 점들을 보면서 나중에 이제 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전하고 뭔가 다른 시그널이 될 것 같다라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하신 부분에서 하나 좀 궁금한 네. 게 올해 IMF에서 보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1점 몇 %더라고요. 근데 미국 성장률은 연준에서 0.5를 하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미국이 세계 경제의 20 몇 %인데 그러면 세계가 1.7이고 미국이 0.5면 나머지는 한 2점 몇 % 성장한다는 게 계산으로 나오잖아요. 전 이게 딱 머리에 딱 안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맞으려면 둘 중에 하나인 게 연준은 올해 0.5를 보고 내년 1.6을 보는 게 죄송합니다. 이게 뒤집힐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들어 금리를 내년에 올린다는 뜻이 올해까지는 그래도 경제가 괜찮은데 내년에 경제가 안 좋으니까 뭐 내년에 내린다는 뜻일 수도 있고. 그럼 사실 주식이라는 게 올해보다 내년이 안 좋다고 하는데 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게 하나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하고. 먼저 얘기해 주셔요. 예. 우선 그 IMF 보고서는 물론 이제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를 가지고 하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약간 늦은 감들이 항상 있었던 그건 있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IMF가 경제 전망을 못해서가 아니라 내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1년에 2번 이렇게 네. 내게 돼 있고 중간에 수정을 많이 하게 돼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제 기억이 지금 아직 정확하진 않은데 지난해 IMF가 아마 경제 수정을 6번인가 했었을 네.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를 지금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믿는 것보다 그냥 추세가 그렇다라고 일단 보고 나서 그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정도만 보는 게 정확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저는요 IMF의 보고서보다 올해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변수가 뭐냐면 사실 거의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경기가 좋아지고 안 좋아질 때 미국과 중국이 따로 움직이는 게 첫 사례입니다. 네. 자, 우리가 알고는 2001년 즉 중국이란 나라가 WTO에 가입하기 이전에는 어차피 존재감이 없었으니까 네. 그때는 빼고 그 이후에 들어왔었을 때는 미국과 중국이 경제가 좋아지고 안 좋아지는 게 궤를 같이 했죠. 왜냐면 글로벌화돼 있었으니까.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만약에 혹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얘기하면 지금부터 안 좋아지는 건데 중국은 녹아보더라도 지금부터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느냐 마느냐 여부에 많이 달려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경제나 우리의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두 국가를 다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안 좋아지는 걸 상당 부분 반영을 하고 또 반대로 중국이 회복되는 것들을 생각보다 반영을 하면 사실 이걸 썸했었을 때 나오는 게 우리 주식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생각보다 시장을 나쁘게 볼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는 중국의 수출 비중이 제일 여전히 높은 국가고 미국은 통화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미국의 통화 정책도 이제는 어쨌든 이견은 약간 있지만 끝나가는 건 맞지 않습니까? 네. 2번이냐 3번이냐 차이지만 어쨌든 거기가 거의 종착역일 거라는 거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올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이나 내려가는 게 이전과는 다르게 따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한테는 행운인 거죠, 굉장히. 거기에다가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이미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라고 보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IB들도요 이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들을 하죠. 중국이 회복되는 걸 와일드 카드라고 놓고 있는데 와일드 카드라는 단어가 주는 함의는 뭐 두 분은 저보다 훨씬 더 영어를 잘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원래 예상치 못했는데 뭔가 나와서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게 와일드 카드거든요. 이거를 공식적으로 모든 아이브들이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중국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선전을 많이 해주게 된다면 굳이 미국의 경기 침체에만 우리가 목을 달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너무 미국에 지금 올인돼 있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코로나 때 중국 역할이 없었던 게 첫 번째 문제죠. 워낙 뭐 통제를 강하게 했었으니까 한 3년 지나니까 우리 내리 속에서 지워진 게 있었었고, 두 번째는 어쨌든 유동성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유동성과 관련해서 미국이 워낙 쥐다 보니까 통화정책 관련해서 미국만 보다 보니까 그랬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수출이 중국 중심이다라는 것을 일단 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 중국이 이미 세상에 복귀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미국이 안 좋아지는 정도, 중국이 회복되는 정도를 합해서 시장을 보시는 균형을 가질 필요가 있는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제 올해 나쁘지 않게 보시는데 혹시 어쨌든 기업들 실적이 좀 덜 빠진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실적은 많이 빠지긴 했는데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빠진 거를 사실 빼고 나면 나머지 기업들 실적은 사실 거의 조정이 안 됐는데, 이 실적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주식이 한 번 더 빠질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번에 다른 업종이 조정되더라도 좀 이게 소화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요즘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많은 분들이 올 상반기에 지수가 더 빠질 거란 논리의 핵심은 사실 경기보다도 이익 훼손이었었어요. 네. 결국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니까 이를 반영해서 이익이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과정에서 시장이 좀 더 많이 빠지고, 그래서 전저점을 깰 것이다라고 그런 뷰도 많은 있죠. 뷰들이 예. 있으신 게 사실인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지난해 9월이 바닥이지 않았었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거의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사님이. 이번에 뭐 일시적인 경기 침체로 해서 조정이 오더라도 그게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일 것이니 전저점을, 즉 9월 저점은 깨지 않는 수준에서 끝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그 뷰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자는 2160인가? 예, 2130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장중 말고 네. 종가로는 네, 맞습니다. 2560원 예, 되죠. 예. 예.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보더라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기업 이익이 아무래도 좋아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일정 부분 감익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 감익이 매출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줄어들 것 같은데 이익은 그만큼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매출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경기는 그만큼 안 좋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순이익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환율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단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매출의 40% 이상이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그 3분기 때 실적 발표를 할 때 안 좋을 때 우리 실적이 안 좋은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그 달러가 너무 강세여서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았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잘 보시면 4분기 때는 첫 번째는 생각보다 달러가 크게 꺾였기 때문에 네. 일단 달러 약세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익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줄어드는 건 맞는데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절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원재료 가격들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미국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네. 환율은 매출이 좀 안 좋지 않나요? 뭐 수출 기업들은? 수출 기업들은 그럴 수도 오히려, 있는데 네. 재료 가격들이 많이 빠졌어요.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원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여오는 가격도 빠졌는데, 그쵸. 거기에 또 원화 강세라 해서 더 싸게 들여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원재료 단에서 비용을 아끼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컸어요. 그래서 이득이 늘어나진 않겠죠. 줄긴 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우려만큼 줄어들 가능성은 생각보다 낮고요. 두 번째는 의외로 지금 소비가 생각보다 많이 안 줄었어요. 생각보다 이게 앞으로 저 줄어들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저도 할 말은 없는데, 얼마 전에 나이키가 실적 발표했었을 때 우리한테 이미 아이디어를 준 게, 중국의 리오프닝이나 이런 게 살아날 수 있다라면 실적이 반전될 수 있다라는 카드를 미리 얘기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국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를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일단 실적 발표할 때 매출보다는요 순이익이 많이 안 줄었을 경우, 그러면 기업들이 비용 통제도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투자자분들이 경기 침체 온다는 거 다 알고 계셨잖아요. 또는 연준이 지난해부터 경기 침체를 유발을 해서 물가를 잡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다 알고 있었는데 기업들이 거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안 했을까요? 비용도 줄이고 감원도 하면서 많은 노력들을 했을 거거든요. 그 노력이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역사적으로 기업 실적이 바닥을 찍을 때는 매출이 좋아질 때가 아니라 비용을 조정을 해서 비용이 세이브되면서 줄어들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순이익이 줄지 않았을 때 바닥이었었어요. 그럼 이번에 나오는 기업 실적에서는 매출은 생각보다 예상만큼 줄었는데 순이익이 생각보다 많이 줄지는 않았네, 또는 우려만큼은 아니었네라고 하면 오히려 그때부터 지수가
조금 더 우리가 약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재료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만약에 그 발표된 시점에서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는 게 가시화되는 거하고 만나면 기업들도 앞으로 전망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중국이 유의미하게 리오프닝이 된다면 지금보다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라고 하면 어차피 향후 전망 보고 가는 거니까 그러면 반전의 카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오히려 이번에 실적 시즌을 우려의 시각으로 본다라면 저는 오히려 이번에 실적 시즌에서 뭔가 오히려 연준보다도 반전의 시그널이 나오면 그쪽이 될 가능성도 사실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면 이 작년에 하도 이런 일을 많이 당해서 여쭤보는데 야 그럼 다음에 또 나쁠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는 없을까요? 중국이 있다라면 다르죠. 네. 중국이 있다라면 정도의 차이인 거지 지금보다 나빠질 필요는 없는 거죠. 중국에서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중국 좋아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수출 중국 1위가 반도체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올해 주도주는 이제 그런 중국향 관련된 쪽으로 혹시 보시나요? 아니면 옛날에 좋아하시던 그런 쪽으로? 자, 코로나 때부터 보면 시장이 조금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실 텐데요. 이전에는 보통 주도주가 한번 형성되면 그래도 짧아도 1, 2년은 움직였던 것 같아요. 아무리 잡아도 1년은 네. 갔습니다. 예, 아무리 짧아도 1년 1년. 갔는데 아무리 짧아도. 코로나 때는요. 잘 보시면 석 달 이상을 안 가요. 네. 한 3개월 정도 굉장히 아주 급상승을 했다가 또 바뀌고 그런 모습들이 요즘 자주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시장 같은 경우도 뭔가 하나가 꾸준히 이게 딱 주도주입니다 해서 1년 내내 끌고 가는 시장은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코로나 때도 그랬던 것처럼 시대 흐름이 되게 빨라지다 보고 또 시장에 있는 투자자분들이 요즘 공부도 워낙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볼 때 되게 여우들이 많으셨잖아요. 그죠? 눈치도 빠르시고 그러면 그런 어떤 모멘텀들이 생겼었을 때 그런 모멘텀과 관련해서 발빠르게 대응하시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국면마다 주도주들이 계속 바뀌어 나갈 것 같아요. 이번에도. 한 번은 중국 리오프닝이 됐었을 때 직접적으로 수혜받는 기업들이 쫙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요. 뭐 그다음에 또 미국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면 그 수혜주로 또 쫙 오르는 모습을 보여서 계속 색깔이 바뀌는 게 올해 시장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도주가 없으면 근데 사실 개인분들이 종목이나 업종 투자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럼 올해는 그럼 지수 투자가 더 나을까요? 어떻게? 저는 보세요? 올해는 지수 투자보다도 그래도 업종이나 종목을 잘 찾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아까 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번에 마크 잔디라는 분이 계세요. S&P 500이 아니지 스탠다드 푸어스. 네. 예, 거기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아니죠. 그 친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시청자분 앞에서 이런 죄송한 결례를 저질렀는데요. 그 친구의 한번 자료를 보시면 저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요. 무슨 얘기냐면 그 친구가 경제를 전망을 할 때 어떤 전망을 했냐면 투자자 여러분들 보통 경제는요. 크게 하락을 하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올랐다 완전히 다 빠지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제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죠. 뭐 위기가 올 정도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깨끗해지는 거죠, 그죠? 죽긴 했는데 어쨌든 막 작살이 난 거죠. 그럼 그 뒤부터 급반등이 오거든요. 그렇죠. 그런 시장이 있는데 이번 시장은 위기는 안 오는데 그 위기가 계속 잠재해 있어요. 좀 적당한 표현은 아닌데 내 몸에 암이 있는데 암은 수술은 못하고 계속 항암제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 시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마크 잔디가 얘기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뭔가 되게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되게 깨끗하게 이걸 다 정리하고 가려면은요 사실 금리를 더 올려야 되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사실 금리를 오래 올려서 유지하는 거면 더 올리는 게 나은데 그랬을 경우 미국의 국채 시장부터 망가지면서 금융위기가 심각하게 옵니다. 미국도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건 못 올리고 그 정도까지는 못 올리고 이렇게 되면 물가도 잡혀도 뜨뜻미지근하게 잡힐 거고 위기도 다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 빠지는 건 아닌데 요 정도까지 빠지다가 계속 옆으로 기는 거예요. 근데 그 1년짜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병을 한 번에 확 치료하는 게 아니라 수술해서 확 치료하는 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치료를 하는 거죠. 문제는 장기간에 걸쳐 치료하다 보니 몸이 온전하게 낫는 시장은 아닌 겁니다. 이런 시장일 가능성이 현재는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지금 최근에 미국도 그렇고 글로벌에서 하는 대부분의 보고서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경착륙 우려가 자꾸 줄어요. 네. 근데 이게 좋은 얘기가 하는 게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으로 끝날 겁니다라고 하면서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건 빨리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우리가 알고 있는 고민거리를 계속 안고 가면서 크게 오르지도 못하고 근데 크게 빠지지도 않는 이런 시장에 대한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고 저도 거기에 아직까지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편입니다. 예전에 코스피를 박스피라고 불렀었잖아요. 네. 이게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내리지도 않고 종목만 돌아가면서 하는. 근데 그게 또 사이클은 굉장히 짧아져 있는 상태니까 맞습니다. 예. 올해는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어쩌면 작년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그 아까 상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미국의 0.5라는 그 성장률도 나중에 보면 모든 게 다 0.5는 아닐 거지 않습니까? 네. 어떤 건 마이너스 1인데 어떤 거는 플러스 1.5여가지고 0.5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올해 시장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잘못해서 마이너스 1자리로 들어가면 시장이 별로 하락하지 않는데도 되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시장이 별로 오르지 않았는데 플러스 1.5 이상에 들어가면 의외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오늘도요. 오늘 시장이 대표적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게 오늘 시장의 미니판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안타깝게도 뭐 태양광이나 이런 기업들 보면 생각보다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지수는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은행주가 많이 올랐고 그러면 지수만 놓고 보면 상승장으로 끝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런 하락 종목을 가지고 있던 분은 오늘 소폭 하락도 아니고 그냥 폭락이었던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오른 종목들 들고 있었던 분은 의외로 큰 장이었고요. 그럼 이게 같은 시장인데 느끼는 피부 체감은 어마어마해진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사실 1월 들어가지고 시장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냥 하면서 그냥 대응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엽다고 생각했는데 이 흐름에 조금 더 연장선상에서 올해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런 시장이 될까 봐. 이제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그럼 어떤 업종이 주도주가 올해 1년을 아니면 지금 가장 가까운 시기에 지금- 좋아 보이는 거는 네. 지금 당장 보셔서 알겠죠. 1월 초에는 주도주가 없이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겠죠. 계속 순환매가 되고 있으니까 네.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런 실적 시즌이 됐을 때는 뭘 것 같으세요? 실적 시즌이 됐었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요즘은 실적을 보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전처럼 미리 전망을 안 하더라고요. 네, 계속 네. 닫혀왔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실적 시즌에서 실적이 생각보다 덜 나쁜데 중국 때문에라고 하는 기업들은 의외로 제가 볼 때는 아주 짧지 않은 기간에 랠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앞서도 오히려 이번에 실적 시즌이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올 상반기에 반전이 된다면 실적 시즌과 중국이 생각보다 리오프닝을 빨리 하는 것 둘 중에 하나라고 현재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미국은 아직 정책 전환 이런 것 좀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군데서 지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편인데 거기서 실적을 생각보다 비용 통제가 잘 되는 기업들은 사실 바닥이 맞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사실 담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짧지 않은 기간, 그러니까 뭐 짧지 않은 기간이 뭐 1년 이런 건 아니고 2분기까지 아까 얘기했던 정도는? 최소한 석 달짜리는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안 나와요. 왜 그걸 왜 여쭤보냐면 중국이라고 사실 우리가 하면은 다 생각하는 주식이 뭐 화장품주나 면세점주나 뭐 항공 이런 게 물론 지난 2달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가 옛날에 주식 처음 배울 때는 중국 하면 무조건 소재주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프라랑 관련돼서. 근데 이번에 리오프닝 사이클을 보면 그런 종목들이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발표를 그런 소재주들이 예상보다 안 나쁘게 내고 그리고 중국이 진짜로 제대로 소비를 해가지고 그런 걸 쓰기 시작하면 혹시 이런 쪽에서 저희 투자자분들이 왜냐하면 걔네들이 덜 올랐으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좀 반전의 시그널이 혹시나 어떨 것 같으세요? 업종마다 다르지만 그 중에 몇 개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일단 많이 오면 가는 데는 뻔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여행을 오는 목적이 뭐겠어요? 뭐 경복궁 보고 오려고 뭐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다 봤었을 거고 그러면 뭔가를 사러 오겠죠. 그렇죠. 사는 품목들이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러니까 옛날처럼 중국의 소비니까 얘들이 무조건 됩니다는 아니지만 최소한 지금보다 나은 그림이 되겠죠. 그리고 여객 수요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생각보다 항공 수요도 왜냐하면 그래서 그런 주식들이 와서 그때 엄청 올랐긴 올랐다가 지금 했거든요. 또 빠졌었죠. 네. 또 빠졌었는데 세 가지가 좀 맞물리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원유 가격이 많이 빠졌죠. 네. 항공 같은 경우는 원유 가격이 되게 크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비행기는 대부분 리스기 때문에 환율이 되게 중요해요. 원하는 강세죠. 근데 여객 수요 많으면 생각보다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되게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뭐냐면 일단은 일부 기업은 화물이 조금 안 되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친구들이 되게
흑자 전환을 했는데 여전히 재무 구조가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혹시 증자하는 거 아니야? 이 틈을 타서 이런 우려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부들을 좀 살펴보면서 하실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제가 볼 땐 계속해서 뭔가 기회는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가 나은 것 같아서 아니면 중국 관련해서 소재를 하시는 게 어떤 게 나을 저는 것 같아요? 소재보다는 소재도 아예 전통 나쁘지 않은데 중국. 오히려 얘네들도 지금 많이 갇혀 있었다 하면은 결국은 서비스업과 관련된 거를 많이 서비스업 즐기는 쪽으로 거잖아요. 오히려. 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1년도 아니고 우리나라보다도 해외보다 지금 1년이나 더 갇혀 있던 거잖아요. 그것도 아예 네. 감옥처럼 갇혀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인들도 되게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싶을까요?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히려 중국인들이 만약에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요, 실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한테 긍정적인 게 뭐냐면 일단 환율 효과가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 얘기냐면 중국인들이 돌아다니면 의외로 유럽을 많이 갑니다. 많이 가죠. 네, 실제로 많이 가고 제가 지난주에 유럽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많이 느끼고 왔지만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웬만한 매장엔 발디딜 틈이 없는 게 아니라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장사진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인들이 여기서 더 나가기 시작하면 유럽 경기가 의외로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유로 강세로 가거든요. 유로 강세면 다시 달러는 또 약세로 가요. 원화 강세가 되겠죠. 그러면 그냥 저는 퉁쳐서 오히려 중국이 리오프닝 됐었을 때 수혜주를 원화 강세 수혜주를 한번 보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중국 그 리오프닝에서 결국은 전통적인 그런 인프라 관련된 중국 수혜주 말고 네. 서비스 쪽이 좋다라고 네.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중국인들 보니까 최근에 휴대폰도 몇 년 동안 안 샀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데이터 보고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그것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도 있겠죠. 휴대폰 좋아지면 결국은 반도체가 좋아지는 그림으로 가는 건가요? 약간은 아닐까요, 그죠? 왜냐하면 요즘 반도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버가 훨씬 더 중요한데 지금 네, 데이터는 네. 휴대폰하고 서버가 비슷해요. 그러죠. 비슷하고 이제 나머지가 30%씩 이렇게 돼 있죠. 35 정도 되는 것 네네네. 같은데요. 그래서 그래서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그림으로 중계된다. 저는 이제 좀 많은 투자자분들이 우리의 경험을 좀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코로나 있었을 때 보복 소비를 어떻게 했는지 또 미국도 그렇지만 지금 서비스업과 관련해서 보복 소비를 어떻게 했는지 뻔히 보고 계시잖아요. 중국은 더 하거든요. 더 오래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요를 결코 저는 좌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시세를 많이 냈지만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갈 수 있는 업종들이 더 생길 것 같아요. 더 생길 예, 수 예. 지금은 많이 예를 들어 빠졌어요. 화장품 사실. 업체들이 지금 저점에서 거진 100% 가까이 올랐고 항공 특히나 LCC 같은 것도 거진 뭐 60, 70% 올랐고 뭐 다 그렇거든요. 그런 거 말고 또 어디가 또 지금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렸죠. 원화 강세 수혜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은근히 저는 예를 들면 음식료 같은 경우도 음식료 관련 네네, 수혜주고 예. 원화 강세 수혜주. 예. 옛날에 제가 2004년에 처음 배울 때는 은행도 원화 강세 수혜주긴 했는데 지금도- 외화 관련된 게 지금도 많아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네. 왜냐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선 만약에 중국인들이 그러면 중국 수혜를 살 게 아니라 외국인들은 어차피 환 플레이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사실 시가총액 대형주 중에서 최근에 올랐었던 성장주는 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사실 은행하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밖에 담을 게 없어요. 네. 이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네. 그리고 아까 중국 얘기해서 중국이 이제 중국으로 들어오는 격리를 푼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이 막 격리를 하잖아요. 중국 사람 못 들어오게. 근데 이제 미국하고 유럽이 이제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는 게 미국은 철저하게 막고 한국도 막고 일본도 막는데 유럽은 원래 막으려다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서로 틀어져 있죠. 이게 예. 그 결론은 이유는 권고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되게 마지막까지 반대를 했다는 것 같아요. 우리는 중국 받아야 된다. 영국은 처음부터 우리는 검사 안 하겠다. 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의외로 얘기하신 것처럼 유럽에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가서 효과가 있는 건데 미국이랑 한국, 일본 막아도 그 효과가 충분히 크다. 이렇게 보시는 아니 건가요? 이게 제가 이틀 전에 유럽에서 봤잖아요. 중국 애들 네. 들어오는 걸 네. 거의 안 막던데요. 그러니까 유럽은 안 막아요. 유럽은 네. 권고에서 안 막기로 그냥 했고 제가 말씀드린 유럽은 안 막기로 거의 결정을 네, 네. 했는데 미국, 한국, 일본 여기는 이제 일단은 되게 빡세게 하기로 했잖아요. 여기는 저는 그거는 시한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미국을 비롯해서 뭐 각국이 왜 막았는지 일단 막은 국가들을 의미하게 있을 필요가 있는 게 이 막은 국가들은 두려운 거는 사실 변이 때문입니다.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아무것도 모른다잖아요. 통계도 없고 네. 몇 명 죽었는지 이걸 두려워하는 건 아니고요. 안타깝지만 그거보다는 얘들이 도대체 걸린 게 어떤 변이야 이거죠. 네. 미국은 같은 거래도 이번에 XXB 1.5라는 변이가 예전에 4%에서 40%까지 나왔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뭐가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보통 이런 유럽이나 중국이나 인도 같은 이런 큰 국가들이 움직이면 여기서 변이가 다 나왔잖아요. 델타나 이런 것들이. 네. 그 오미크론도 마찬가지고. 근데 얘네들이 이제 함부로 나가면 전 세계 수출하는 거잖아요. 그 변이를. 근데 그 변이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변이일 수도 있는 거죠. 예컨대 막 딱 봤더니 이제 이전에 했던 코로나보다 더 치사율도 세고 감염도 높다는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팔별하기 위한 전 조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애들이 막 중국 애들이 굉장히 어쨌든 들어오곤 있는데 검사를 했더니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변이 이상은 아니더라라고 하면 제가 볼 땐 이게 2달 이상 가기는 어렵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통상적으로 저도 이제 이것 때문에 중국에 있는 현지에 있는 중국인들한테도 하루에 한 번씩 연락을 하고 있어요. 베이징도 상하이도 다 여러분들 쭉 연락을 해보면 정말 많이 걸렸대요. 완전히 싹 확진자 걸렸다라고 수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청 그러면 나왔잖아요. 저도 걸렸었는데 걸리고 나서 그 뒤로 안 걸리잖아요. 네. 그럼 걔들도 어쨌든 제가 볼 땐 방역 효과라든가 백신의 효과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걸리고 나서 상당 기간 면역이 있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저는 생각보다 이 친구들이 돌아다니는 시기가 의외로 되게 빨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변이가 우리가 알고 미국에 있는 변이 뭐 그 이상은 아니더라라고 하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또 조치가 완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런 조치가 완화될 거를 보고 저는 미리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막상 다 풀고 나면 그거를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유럽은 그래서 일단 권고로 바꿨으니까 유럽을 많이 말씀하신 대로 말이 갈 건거지 그냥 거고 다 들어와 있어요. 그게 갈 거고 네. 이미 그렇게 오늘 발표를 했더라고요. 갈 거고 그러면 이제 유럽에서 만약에 근데 혹시나 그런 것 때문에 유럽이 막 또 창궐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 전 아직도 악몽이 3년 전 2월 달에 기억나는 게 1월 달이고 1월 24일인가 기억나는 게 코로나 괜찮아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딱 여기 화면에 나와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유럽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을 막겠습니다 하고부터 주식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2달 동안 무섭게 빠졌거든요. 사실 그거를 염려해서 미국이 지금 막는 거잖아요. 네. 저도 만약에 올해 유럽에서 오는 거는 현재는 안 막는데 예. 혹시 이런 일은 혹시 없을까요? 그거는 모르죠. 그건 사실 질병과 관련된 그래도 혹시 예측을 해보시면 그건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건 무리신 것 같아요. 저 좀. 2020년 그때 네. 당시에는 질병 전문가들이 증시 방송에 나와서 아, 그 논의를 했던 걸 이거는 기억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진짜 뜨악인 거죠. 전 세계가 다시 한번 홍역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예상보다 그러니까 유럽사에 막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유럽사에 막 확진자 늘어난다고는 하는데 보니까 별로 사람들이 많이 안 돌아가셔가지고 이거 옛날하고 똑같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게 이제 우리 이사님이 생각하시는 긍정적인 시나리오이신 거잖아요. 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그래서, 아까 네. 지금 말씀하신 너무 최악의 시나리오는 예상하고 안 하고는 저희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모르는 거니까. 네. 다만 지금 아직도 확인 안 됐지만 그 이번에 미국에서 나온 변이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전염은 빠른데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치명률 얼마인지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의학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얘네들은 변이가 될수록 되면은 전염은 빨라지는데 위력은 약해지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네.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기를 희망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걔들이 옮겼다면 저도 이미 새롭게 걸리지 않았을까요? 원래 이제 전염력 곱하기 치사율이 일정한 상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전염이 빨리 되면 사람이 안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지금은 그래서 너무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뭐 저희 같은 뭐 이게 주식쟁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 그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건 전망을 다 바꿔야 되겠죠. 아무래도. 일단은 그 정도는 아닐 거고 미국이랑 한국이랑 일본이 제일 세게 맞고 왜냐면 있지만 중국 애들이 곧필 거고. 잘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몇 명이 돌아가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 치명률이 생각보다 높았어요. 제가 지난달 연말까지 확인했던 게 110만 명이었었으니까 생각보다 많이 돌아가신 건데 중국은 그걸로 그대로 하면 500만 명이거든요. 네. 사망이.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이니까 델타 변이가 아니었었으니까 그 이전에 쓰던 원조 코로나 그다음에 델타 변이 때 많이 돌아가신 거니까 오미크론은 그거보다는 사망자는 좀 적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의료 붕괴 이런 얘기들 해시되시는데 의료 붕괴 안 된 나라는 없었어요. 네. 일본도 그랬고 다 붕괴됐는데도 견뎌냈잖아요. 네. 네. 그거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아까 지금 뭐 우려 주신 정말 이 변이가 우리 생각하지 못한 치명률이 있다. 이러면 답이 없는데 그건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예측할 수 있는 게 예, 아니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이제 유가는 많이 내려갔고 천연가스 가격 유럽도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으로도 내갔습니다. 그렇죠. 지금 날씨도
사람들이 또 나름 괜찮다고 뭐 그렇게 춥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해요. 그래도 화가 나는 게 제가 있었을 때까지만 추웠어요. 아, 네. 제가 오고 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런데 이제 한 일각에서는 중국이 진짜로 이게 리오프닝 실제로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다시 상승해서 물가가 또 오르는 게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동전의 양면인 건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연준을 되게 힘들 수 있게 하는 카드라는 데는 저도 이견이 없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변수가 발생을 하면 올해 시장이 어이없게도 상고하저가 되는 거죠. 네. 예. 리오프닝으로 예. 즐거웠다가 그것 때문에 네. 물가 때문에 어려워지는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 연구님께서 주신 그게 된다라면 그런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리오프닝부터 먼저 반영을 할 거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잘 반영으로 놨더니 야 이것 때문에 물가 생각보다 안 잡혔어. 그리고 더 문제가 될 것 같아 하면 사실 그 부담은 하반기에 안을 가능성 분명히 있죠. 유가는 그래서 올해는 전망은 혹시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사실 원유라는 거는 수요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정치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원유는 저도 전망을 하진 않습니다. 예. 유가가 만약에 하락하면 사실 원칙적으로는 에너지 관련된 기업이 미국이 안 좋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만 보면은 유가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기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기름을 사다가 뭘 파는 회사들이니까. 그럼 만약에 유가가 떨어진다면 오히려 우리나라는 그런 중간재를 만드는 회사들은 좋을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유가 떨어지면 그래도 걔네들도 같이 떨어질까요? 근데 유가에 떨어지는 원인이 뭐에 따른지 다르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유가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다라고 보면 사실은 유가가 싸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안 늘어나니까 기업들한테 좋았던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항상 원유와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적당한 수요가 받쳐져서 유가가 올랐을 때 더 좋았던 경험들이 많거든요. 경기도 좋은데 유가가 빠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유가가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는 게 우리 경제에는 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너무 오히려 많이 빠지면 약간 워닝 사인으로 보는 게 맞다는 그거는 거죠. 예, 오히려 더 원인 사인이겠죠. 아까 말씀 주신 막 그런 진짜 일이 일어났을 경우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보신다는 예. 거죠. 왜냐면 경기가 좋아지고 수요가 늘어날 건데 유가가 그렇게 급락할 수는 없거든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유가가 사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한 거의 네, 70대 거의 한 때까지 또 10% 가까이 내려갔더라고요. 빠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 네, 또 종목 섹터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작년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 고생하신 게 사실 네이버, 카카오 네. 이런 쪽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좀 올랐어요. 이게 좀 반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러니까 글로벌 플랫폼들이 저는 안고 있는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흔히 얘기하는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고 플랫폼 기업들인데 이게 동전의 양면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어쨌든 많이 빠졌지만 이 플랫폼을 대체할 플랫폼은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봐도 뭐 둘이 있는데 뭐 우리가 그렇다고 다른 채팅방을 쓸 것도 아닌 거고 결국은 얘들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게 있고 또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뭐 반등도 가능하고 또 최근에 또 여러 이슈에서 긍정적인 모습들도 보이고 그래서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보여집니다만 문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단순 반등이 아니라 대부분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전 가격이 더 그리우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 기업들의 하락폭이 컸고 하락의 속도가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뭐 소폭 반등한다고 그래서 사실 양에 차실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규제가 너무 강해지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 기업들이 올라올 때 규제는 없었어요. 네. 오히려 밀어주는 거여서 그러니까 유동성도 있었고 우리가 알고 아이디어도 좋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올랐었다라면 지금은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걸림돌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일정 부분 올랐었을 때 이미 이 기업들이 독점화돼 있다 보니까 반독점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도 보니까 뭐 메탄가 어딘지 기억은 안 나는데 또 반독점 규제로 벌금 맞고 이러다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규제가 있다라는 얘기는 상단을 막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이전에 비해서 글로벌 시장의 금리가 이제 초저금리는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일정 수준에 있으면 이전만큼 밸류에이션, 고밸류를 주기는 어려운 환경에 있다라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좋든 싫든 우리가 많이 물려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물려 있으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걸 올리기 위해서는 물린 사람보다 더 많은 수급이 들어와서 올려줘야 돼요. 네. 그런데 수급이 물리적으로 그쪽으로 쏠리긴 쉽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전에 있었던 재가격을 찾는 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안타깝죠. 예. 자동차는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자동차가 지금 많이 헷갈리는 섹터 중에 하나예요. 네. 하나는 왜냐하면 일단 금리의 부정적인 거니까. 그쵸. 예. 금리의 부정적인 거라고 봐야 할부가 되는데. 아무래도 안 네네. 좋으니까요. 네. 아무래도 근데 이제 뭐 역시 뭐 경기하고 이제는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반등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뭐 더는 안 빠지지 않겠느냐 정도로 현재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썩 좋아지는 그림은 아직은 안 나오는. 아직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가 했던 저도 틀려도 그래도 아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일 머릿속에서 막 그 천사 악마가 싸우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자동차예요. 개인적으로도. 네. 예. 너무 많은 변수들이 왜냐면 이제 얘를 성장주로 봐서 기본적으로 무슨 전기차 이런 걸로 계속 울겨 먹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애매하고 그게 아니라 금리가 지금 저렇게까지 높으면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지 저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더 생각보다 많이 빠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아무래도 원화 강세에 대해서는 피해가 더 네. 크죠. 아무래도.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수급에서 말씀드렸는데 답이 있는 게 이전에 우리가 올라갈 때는 너무나도 우리 진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시장을 너무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좀 그랬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것 때문에 물리신 분들도 많을 거고 그러면 개인 투자분들이 정말 많이 물량을 들고 있는 업종으로는 그 다음 주도들을 삼는 경우는 드물어요. 왜냐하면 수급이 너무 무거우니까 네. 이 물건을 다 들고 올라간다라는 게 어렵죠. 그러다 보니 이걸 피해서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야 새로운 돈들이 들어왔을 때 더 쉽게 올릴 수 있는 업종들을 찾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해서 조금 향후에 매매하실 때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전자랑 자동차는 힘들다고 보시는 거네요. 전자는 다른 게 전자는 외국인이라는 변수가 있죠. 자동차도 외국인 비중이 높긴 그래도 하거든요. 전자를 더 선호하는 편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다. 네네, 예. 그래서 그렇다. 자동차, 전기차 얘기도 잠깐 지나갔는데 2차 전지는 또 어떨까요? 최근에 저는 조금 2차 빠지고 전지는 잘 모르겠는 게 저는 태조 이방원 얘기했을 때도 저는 원래 2차 전지 중에서 폐배터리 쪽을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졌었던 건데 2차 전지 쪽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양극재도 있고 음극재도 있고 다 다르다 보니 또 각 기업마다 경쟁력도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밀렸던 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 시장은 그냥 심플하게 밸류에이션이 높은 것들은 한 번씩은 다 맞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간에 왜냐면 결국엔 미국에서도 테슬라, 애플이 제일 마지막에 맞은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2차 전지 하락이 오히려 하락 사이클의 가장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안타깝게도 조정받은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게 2차 전지까지 조정이 왔다라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부분의 하락 업종들의 하락은 대부분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시그널로 저는 그냥 봤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면 조금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기업들은 이제 높아진 금리 수준에 맞춰서 충분한 조정을 좀 돌아가면서 다 받았다. 네. 이제는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을 찾아보면 좀 안심하고 투자할 수도 있겠다 이런 뭐 생각이 실적도 좋아지는 것도 있는데 네, 한 가지 더 분명한 거는 뭐냐면 이 시장이 다시 살아났었을 때는 분명 성장 동력은 반드시 바뀌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마 우리 연합에 나와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게 뭐였었냐면 올해 내내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하락장인데 주도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던 경험이 있고 두 번째는 기존 주도주는 더 이상 주도주가 아닙니다. 근데 저희들이 업종을 함부로 컴플라이언스 이슈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으니 하셨지만 기존 주도주가 뭐였었는지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가 다시 주도주가 지수 반등할 때 되는 경우는 없죠. 왜냐하면 이미 시장은 새로운 동력으로 기존의 동력이 훼손된 걸 만회하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동력이 훼손됐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던 성장 동력이 생각보다 많이 생명력이 다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바꾸는 거거든요. 우리 역사상 봤었을 때 지수가 오르고를 내를 반복했었을 때 기존에 있었던 주도주가 하락해서 다시 주도주로 올라온 사례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만큼 새로운 동력을 찾고 있고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새로운 동력과 관련해서 계속 정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서 그 정책에 부합하는 그를 통해서 새롭게 성장하는 성장 산업들 또는 새로운 어떤 그 업종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게 저는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미국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주시면서 나오실 때마다 흐름을 잘 짚어주셨던 것 같아요. 지난해에요. 앞으로 저희가 1월, 2월
보자면 어떤 쪽을 보는 게 지금은 좋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바닥을 다지고 이제는 상처를 치유하는 시기예요. 네. 그래서 뭔가 나타나기보다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바닥을 찍고 그래도 내가 사볼 만한 애들이 조금 나오는 시기가 아닐까 싶고 올 상반기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이란 단어에서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중국이 회복이 되고 중국이 뭔가 보복 소비를 했었을 때 그게 작지 않은 기간이거든요. 네. 한 6개월 이상 뭔가 지속됐었을 때 그 안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뒤로 아마 제가 여러 차례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보다는 그런 색깔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여러 가지들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라고 했어서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을 두시면 그래도 시장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아마 제가 날짜도 정하기도 하겠지만 제가 먼저 아이디어가 생기면 먼저 우리 작가님한테 먼저 전화를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시적절해야 되는데 네. 다 오른 다음에 얘기하면 저도 바보가 되잖아요. 네. 그죠? 그래도 투자자분들한테는 그래도 뭔가 그래도 별로 오르지 않았을 때 그래도 바닥이었을 때 뭔가 아이디어를 드리면 어쨌든 제가 잘못 보더라도 손실이 적고 혹시 이득이 난다라면 크게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연합한테 혹시 뭐 무료 강의 이런 거 강의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아직은 장이 마련이 안 돼서 못 하고는 있는데 그런 기회를 주시면 저는 뭐 충분히 제가 나가서 그런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는 지수 전망은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뭐 저를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맞든 틀리든 어쨌든 시장에서 업종이나 산업에 변하는 아이디어는 여의도에서도 제일 빨랐던 것 같아요. 항상. 그렇게 보면 뭔가 화두를 던지면 그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신문에도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뭐 여러 가지들이 나왔던 걸 보시면 그래도 아 이런 업종에 대해 좀 관심을 가지게 되겠구나라는 힌트를 많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월하고 2월에는 아니면 뭐한 좀 1분기까지는 중국 관련주. 네, 네 오히려 2분기까지도 2분기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중국 예, 관련주가 가장 제일 중요하고 중국 예. 관련주는 서비스와 관련된 중국 관련주가 지금은 제일 좋아 보인다. 현재는 그럴 것 같고 네. 대신에 얘네들도 소비도 하는 거니까 네. 그것과 관련해서도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중국에서 하는 휴대폰 보니까 생각보다 경쟁력이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예, 그러면 우리 것도 한번 이렇게 한번 눈여겨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휴대폰 관련주가 사실은 전자는 휴대폰이 별로 안 크니까 휴대폰 부품주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걸로 근데 이제 받아들여도 반도체도 될까요? 나가니까. 반도체도 네, 나가고 네. 네. 그런 그러니까 전자도 좋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지금보다는 나아질 생각하는데 거다. 네. 참고로 제가 이제 전자 관련해서 지난해 하도 이렇게 이제 많이 뒤어서 저도 이제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하다 보니까 저도 부끄러워서 참 많은 투자자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네. 예. 근데 어쨌든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그래도 아주 많이 더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정도로 그럼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네. 이 반도체는 이게 업종을 읽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 네. 그래서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애널리스트들도 나와서 맞춘 분이 별로 전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려워요. 다 예, 그렇죠. 예. 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했던 게 대부분의 바닥은 공통점들이 있었던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급을 줄일 때 얘네들은 독점적 구조를 가지고 있던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많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어차피 삼성 하이닉스가 70%거든요. 점유율이. 마이크론까지 하면은 뭐 100%고 네. 물론 100%는 아니죠. 몇 군데가 더 있긴 하지만 그러면 이 세 기업이 감산하면 사실은 더는 안 빠져요. 네. 오르지 않아서 그런 거지. 예. 근데 이미 최근에 나왔던 어제 나온 얘기였죠. 뭐 외국 기업 보고서를 네. 통해서 삼성전자도 결국은 캐파 증설 안 하고 이제 줄인다는 얘기 그게 사실이면 진바닥은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사님께서는 저희에게 그 시장이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한결같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공유해 주시려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셔서 저희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뭐 정답을 딱딱 그 시점까지 맞추는 것은 정말 신의 영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접하게 지난해 계속 꾸준히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 정말 감사드리고요. 별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선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이사님과 함께했고 저희는 다시 또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